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연구방법론 전쌤 간호입니다. 4단원 연구 자료의 분석 두 번째 파트인 서술 통계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통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깊고 어렵지만 저희가 보는 시험에서는 다행히 통계 그래프를 분석을 하거나 표준 편차를 어렵게 구하거나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간호연구 방법론을 공부를 하면서 간호연구자가 되기보다는 일단 간호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론하고 개념을 정리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해석하실 줄 아시면은 시험 보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문제를 모았어요. 여러 문제를 모아서 지금 서술 통계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1번 서술 통계는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통계로 한 변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 방법은 일원적 서술 통계이다. 2번 일원적 서술 통계 방법으로 도수 분포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첫 번째, 계급 구간의 기본 원칙은 모든 계급의 구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계급 수는 보통 8 내지 15개 정도를 많이 사용한다. 세 번째, 가능한 한 불필요한 선을 긋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모든 자료는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계급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제목을 잘 붙여야 한다. 일곱 번째는 명료성, 간결성이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스스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자, 계급의 구간을 꼭 짝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측정치의 전체 범위를 일정한 범위로 묶어 여러 개의 범주로 나눈 것을 계급이라 하고, 그 계급의 간격을 계급 구간이라 한다. 4번, 도수 분포 또는 빈도 분포에서는 주로 명목 측정이 이용되며 연속형 변수에서는 그룹화하여 이용할 수 있다. 5번, 계급 구간의 기본 원칙 첫 번째, 계급 구간이 크면 계급 수가 너무 적어 자세한 정보는 주지 못한다. 두 번째, 계급 구간이 작으면 계급 수가 많아져서 기초 자료에 가깝게 도수 분포표가 작성된다. 세 번째, 계급 구간의 기본 원칙은 모든 계급 구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계급 구간은 자료에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 한 값에서 나누기 계급수를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6번, 상대적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은 한 집단에서 어떤 계급 이상 또는 이하에 해당되는 누적 빈도가 관찰 대상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상대적 누적 빈도는 총 관찰 수가 다른 2개 이상의 집단의 누적 빈도를 비교할 때에도 유용하다. 7번, 백분위란 누적 백분율 분포에서 어떤 점수의 위치를 알아보는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 어떤 점수에 대한 백분위란 그 점수 미만에 놓여있는 사례의 전체 사례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백분위는 대상자 수가 다른 집단의 직접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8번, 좌우가 같지 않은 분포 모양을 비대칭이라고 하며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를 외도라고 한다. 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졌다면 이렇게 치우쳐진 정도를 외도라고 합니다. 9번, 정규 분포는 표본을 통한 통계적 추정 및
가설 검정 이론의 기본이 되며 우리가 실제로 사회적, 자연적 현상에 접하는 여러 자료들의 분포도 정규 분포와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 모양이 결정되는 분포이다. 10번 분포의 모양에서 높이가 뾰족한지 평평한지를 의미하는 것을 첨도라고 하는데 첨도는 자료가 퍼진 정도를 알려준다. 11번 중앙 집중화 경량의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 통계량을 간단히 대표값이라 하며 대표값에는 최빈값, 중위수, 평균이 있다. 12번 최빈값이란 도수 분포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찰값으로서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되는 통계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합하다. 최빈값은 중앙 집중화 경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단순하며 계산을 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도수 분포표를 눈으로 훑어봄으로써 구할 수 있다. 13번 산술평균이란 집중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관찰자를 고려하며 기술통계뿐 아니라 추론통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술평균은 중심화 경향을 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등간 측정이나 비율 측정 같은 연속 변수일 때 평균은 추론통계의 기본이다. 14번 평균은 모든 사례의 측정치의 합을 사례수로 나누어 얻어진 점수 척도상의 값이다. 평균은 중앙 집중화 경량의 지표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이다. 중요한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은 대부분 평균에 의한 것이다. 15번 중위수는 중앙값 같은 말입니다. 중앙값은 수치로 된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관찰값으로서 극단적인 비대칭 분포에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값이다. 중앙값은 사례를 측정치의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수치로서 그 수치 이상의 값을 가진 사례 수도 전체의 50% 이상이고 그 수치 이하의 값을 가진 사례 수도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 수치를 말한다. 16번 중앙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제시되었다면 여기서 중앙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주어진 숫자가 11개라면 양쪽에 5개씩 하고 딱 중간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숫자가 짝수예요. 자, 그럴 경우에 중간값이 뭔가요? 4와 5죠. 그 4와 5의 평균값이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그럼 답은 4.5가 되겠죠. 4.5. 중앙값은 한가운데 오는 수치로서 사례수가 짝수인 경우 중간에 4와 5의 평균인 4.5가 된다. 17번 정규 분포를 보이는 자료는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모두 일치하는 특성이 있다. 18번 점수의 분포가 대칭적이고 최빈값이 하나일 때 평균과 최빈값, 중위수 세 지표가 일치한다. 19번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표준 점수는 원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먼저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20번 표준 점수 구하는 문제예요. A라는 학생이 시험에서 65점을 받았을 경우 그 과목의 평균 점수가 75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이라면 표준 점수를 구하는 문제. 자, 내 점수가 65점이니까 내 점수 빼기 평균 점수를 해주면 마이너스 10점이 나오죠. 거기다가 나누기 표준 편차 5점을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표준 점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1번 분산과 표준 편차는 한 변수의 측정값들이 평균 주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통계량이다. 분산의 제곱으로 계산한 것이 표준 편차이다. 22번 서술 자료에서 중심화 경향이 매우 중요하나 이들이 자료의 전체 분포를 알려주지 않는다. 분포의 분산은 변수값이 퍼진 정도로 분포의 넓이, 변수값 사이의 거리 등을 의미한다. 두 개의 연구 자료의 평균이 같더라도 전체 분산은 다를 수 있다. 23번 산포도, 분포의 분산을 산포도라 합니다. 산포도의 지표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표준 편차이다. 평균처럼 표준 편차도 관찰된 모든 측정치를 고려한다. 산포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측정치가 서로 이탈된 정도를 포착하여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준 편차는 각각의 측정치가 평균으로부터 이탈된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이다. 24번 분산의 정보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평균과 같이 모든 측정값에 영향을 받으며 측정값들이 그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분포되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표준 편차였죠. 평균과 같이 표준 편차는 안정된 값을 나타내며 고급 통계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약자는 표준 편차는 SD로 표기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일 때는 그리스 문자 시그마로 표기한다. 26번 실제로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대상자의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편차 점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체중이 60kg이고 표본의 평균 체중이 50kg일 경우 그 사람의 편차 점수는 내 체중에서 평균 체중을 빼준 점수인 플러스 10이 되는 겁니다. 일단 편차 점수가 나올 경우 합리적인 산포도 지표를 구하는 방법은 편차 점수를 모두 합해 사례수로 나누는 것이다. 문제는 편차 점수를 모두 합하면 항상 0이 된다는 것이다. 27번 단일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룰 경우 관찰값의 약 68%가 평균의 1표준 편차, 자 x값이 마이너스 1s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일 때 1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자 관찰값은 68%가 된다. 자 1표준 편차는 68%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2표준 편차는 x값이 마이너스 2s에서 플러스 2s 사이 값이 될 경우 평균의 2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관찰값은 95%가 됩니다. 자, 2표준 편차는 95%입니다. 자, 그럼 3표준 편차는 x값이 마이너스 3s에서 플러스 3s 사이 값일 때 3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그 관찰값은 99%가 됩니다. 자, 1표준 편차는 68%, 2표준 편차는 95%, 3표준 편차는 99% 되는 겁니다. 28번. 자, 그럼 문제에서 평균의 2.58 표준 편차 안에 어느 정도 관찰치가 포함되는가 묻습니다. 자, 우리 2%,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했지만 2.58 표준 편차는 하지 않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표준 편차를 넘죠. 그러면 3표준 편차 안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58s 플러스 2.58s 사이에 x값이 있는 경우에는 3표준 편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찰값의
99%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29번 범위는 측정치의 최저값과 최고값 사이의 거리를 가리킨다. 범위의 장점은 계산하기가 쉽다는 것이며 단점은 오직 두 점수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의 값이 어떻게 되어 있든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매우 안정되지 못한 지표라는 것이다. 자, 30번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의 특성. 첫 번째, 정규 곡선은 x축에 맞닿지 않으므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자, x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고로 실수 전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평균은 중심으로 대칭인 종의 모양이다. 자, 중심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종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칭입니다. 세 번째, 정규 분포의 모양과 위치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결정된다. 네 번째, 정규 분포에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정규 곡선과 x축 사이의 전체 면적은 1이 된다. 다섯 번째, 자료가 가운데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3배의 표준 편차 범위 밖에는 거의 없다. 여섯 번째, 평균, 중앙치, 최빈치가 모두 같은 값으로 분포 가운데에 있다. 31번, 대칭의 분포 중 봉우리가 하나이며 그 봉우리가 너무 뾰족하지도 평평하지도 않는 종 모양의 분포를 정상곡선이라 하고 정상곡선의 형태를 갖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 한다. 32번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 모든 정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준화하여 표준적인 정규 분포를 만든 것이 표준 정규 분포이다. 표준 정규 분포는 모든 정규 분포를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이 되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또한 모든 관찰값을 표준값, z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z분포라고도 한다. 표준 정규 분포가 중요한 이유는 제각기 다른 정규 분포라 하더라도 이를 표준 정규 분포로 정규화하였을 경우 z값이 일치하면 그때의 확률, 넓이가 모두 같다는 데 있다. 이 분포의 각 관찰자는 한 분포 내에서의 점수의 상대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분포에서의 상대적 위치도 비교 가능하다. 33번 등간 척도는 정도의 수량화가 가능한 척도이므로 두 변인의 관계는 관계의 정도를 알려주는 상관관계를 이용한다. 34번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순위 수준 또는 등간 수준 이상으로 측정이 된 경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흔한 방법이 상관관계입니다. 35번 산점도란 대응되는 두 개의 변인 x, y의 여러 가지 방향과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서로 대응되는 두 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그림이 산점도입니다. 36번 상관관계이며 계산 방법 가운데 피어슨의 정률 상관 계수는 등간 측정이나 비율 측정 같은 연속 변수에서 이용하고 스피어맨의 순위 상관 계수는 서열 측정에서 사용하는 비무수 기법이다. 37번 상관 계수의 특성. 첫 번째,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으로 표시한다. 두 번째, 상관계수 부호는 관계의 방향을 나타낸다. 세 번째, 상관계수 0은 두 변인 사이의 관계가 전혀 없음을 뜻한다. 네 번째,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더 밀접한 관계임을 뜻한다. 38번, 상관계수란 변인들 간의 상관의 정도와 방향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한 것이다.
두 변인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변수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값이 작아지면 음의관계 또는 역관계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